러시아가 완전 뒤집혔습니다. 푸틴의 체제 하에 썩을 대로 썩어버렸는데요. 러시아 정보부의 어느 요원의 이야기가 뒤늦게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시간당 30만 회를 기록하며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모두 다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세르게예프 모스크바 정보총국에서 15년간 일해온 분석 요원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오전 9시 30분 지하 3층 분석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쌓인 우크라이나 전선 보고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미하일이 어젯밤 몰래 건넨 기술 리포트를 펼쳤는데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지 상단에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5발 중 3발 작동 불능, 1발 자체 폭발로 아군 사상자 12명. 뭔가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어 다시 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보고서를 계속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산 저질 부품 납품 비리와 품질 검사 무력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입찰 과정에서 오간 뇌물 명세였어요. 수십억 루블이 움직였고 서명란에는 제가 잘 아는 장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15년간 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부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하일이 왜 이런 위험한 자료를 제게 건넸을까요? 그는 기술부서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최근 들어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렉세이,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죠. 미하일의 눈가에 맺힌 피로감과 절망감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바실리가 세르게이에게 말하더군요. 전선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대. 우리 탱크들이 한국제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제 무기라니. 설마 그게 미하일이 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퇴근길 복도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심코 주워들었는데 표지에 1급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K전략 보고서라는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부제를 보니 한국 관련 기술 외교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한국에 대한 1급 기밀 보고서를 만들었을까요? 목차만 훑어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역량 평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한국 무기 성능 분석, 그리고 가장 이상한 항목은 러시아와 한국 전략적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협력이라니. 우리가 왜 한국과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뒤에서 나타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알렉세이, 커피 한 잔 할래? 깜짝 놀라서 봉투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죠. 나타샤는 제 옆자리에서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는데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깊이 파면 위험해져.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타샤는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경고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 보고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K-팝과 삼성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도였죠. 하지만 1급 기밀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표지와 목차 그리고 초반 몇 페이지만 들어있었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요약문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들의 성능이 러시아 장비를 압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전장 생존율이 우리 장비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우리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K공포증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하일의 자료와 이 K전략 보고서가 우연히 같은 날 제 손에 들어온 게 정말 우연일까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게 이런 정보를 노출시킨 건 아닐까요? 나타샤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K전략 보고서의 단편적인 내용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2월 21일 목요일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더군요. 안드레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15년간 함께 일한 친구이자 전우였는데 결근은 커녕 지각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인사과에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며칠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라 휴가를 낼 때도 미리 한 달 전에는 알려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오후 3시쯤 화장실에서 우연히 정보수집부의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알렉세이, 안드레이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냐고 물었죠. 이반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비공식 루트로 들은 건데 안드레이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이죠? 이반도 정확한 건 모른다며 그냥 소문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안드레이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휴대폰은 통화 중 신호음만 계속 울렸고 메신저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금세 답장이 왔을 텐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안드레이의 개인 기록을 뒤졌습니다.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인증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월 18일 밤 11시 47분 한국 국제전화 번호로 23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기록에는 김현우라는 한국식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김현우가 누구죠? 왜 안드레이가 한국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나타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드레이 소식 들었어? 나타샤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둘러본 후 말했어요. 들었어. 하지만 너무 깊이 파지 마. 안드레이는 똑똑한 친구야.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을 거야.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더 아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죠. 오후에 미하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술부서 구석진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미하일, 안드레이 얘기 들었어? 그가 고개를 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렉세이, 안드레이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현명한 선택이라니 무슨 뜻이죠? 미하일은 주변을 살핀 후 속삭였어요. 이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미하일이 제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슬쩍 건넸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봐. 그리고 조심해. 요즘 감시가 심해지고 있어. 집에 돌아와서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한국 부산의 한 호텔 이름과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안드레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알렉세이, 때가 되면 이해할 거야. 김현우가 도움이 될 거야. 믿어. 손이 떨렸습니다. 안드레이가 정말 한국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김현우라는 사람은 누구죠? 왜 안드레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고 왜 하필 한국으로 간 거죠? 그날 밤 K전략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안드레이의 실종과 이 보고서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주변에서 자꾸 등장하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안드레이는 저보다 더 예리한 분석가였습니다. 그가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행동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함정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안드레이의 행동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정보총국 본관 7층 전략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2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과 외무부 국장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세르게이 장군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어요. 회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과 향후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나서서 전선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하일에게서 받은 자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우리 군이 우세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장비 고장률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세르게이 장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자네 의견은 어떤가?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끝까지 가는 민족이죠. 2차 대전 때도 2,700만 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리 장비의 실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사일 5발 중 3발이 작동하지 않고 전차들도 예상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세르게예프 동지, 그런 부정적인 보고는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관님, 현장에서 올라온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장군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배주의적 발언이 아닌가? 세르게이 장군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 민족의 DNA에는 끝까지 가는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모한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우리가 승리한 건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전략과 장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투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와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외무부 국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일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서방에 항복하자는 얘기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희생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때 한 중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에게 무릎 꿇자는 건가? 러시아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존심과 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강한 것은 별개죠. 지금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받고 계신가요? 세르게이 장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말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하일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미하일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비 고장률, 부품 공급 문제,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간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말에 공감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르게예프 동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듯이 끝까지 갈 것이다.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는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착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경고는 회의장에서 소수의 목소리로 묻혀버렸습니다. 회의에서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월 26일 월요일, 상부에 제출할 전후 복구 시나리오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죠. 제 책상에 앉아 러시아가 직면한 딜레마를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방과의 관계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항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전쟁 명분이 완전히 무너지고 푸틴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서방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을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영토 할양, 전범 재판, 배상금까지 러시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이었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중러 관계가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도 문제였어요. 중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자원 공급처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값싼 노동력, 그게 중국이 러시아에게서 원하는 전부였어요. 더 큰 문제는 문명적 정체성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문명의 일부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중국 문명권에 편입된다는 건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 한국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서방의 가치와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외교적 위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투트랙 외교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사드 배치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K전략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러시아를 추월한 상태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반도체는 현대 무기 체계의 핵심인데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엄청났어요. 중국을 우회하면서도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실크로드였죠. 자본력도 탄탄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고 국가 신용 등급도 높았습니다.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북한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했고요. 저는 열정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러시아-한국 전략적 파트너십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봤어요. 기술 협력, 자원 개발, 물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안보 협력까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했어요. 하지만 3월 2일 금요일 보고서를 제출한 후 받은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발표를 들은 고위 간부들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외무부 차관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르게예프 동지, 현실을 좀 더 직시하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중국이나 인도 아니면 일본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국방부 부차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우리 러시아에도 충분한 기술이 있지 않나? 가장 상처가 된 건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요즘 K-팝 때문에 한국에 빠진 젊은이들 같다니까. K-팝이라고 부르던데.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들,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안이에요. 한국의 GDP는 이미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고 기술력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장군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알렉세이의 분석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중국의 지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아요. 자원과 영토에만 관심이 있죠. 반면 한국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K-팝 세르게예프,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회의에서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저는 K전략 보고서 전문을 반드시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월 5일 밤 11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을 노려 문서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문서 보관실 앞에서 제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서고 안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1급 기밀 문서들이 보관된 특별구역은 따로 있었는데 다행히 제 권한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K전략 보고서를 찾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서 그 익숙한 표지를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은 무려 127페이지에 달했어요. 제가 우연히 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첫 장을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성능 데이터였어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전차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장 생존율이 85%로 러시아 전차의 41%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K9 자주포의 정확도였습니다. 첫 발 명중률이 92%라니 러시아 무기의 67%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연사 속도도 분당 8발로 우리 자주포의 5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섹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군의 드론 기술과 열감지 센서, 네트워크 전술 능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3D로 시뮬레이션하고 AI가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는 시스템이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는 아직 구상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거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개발 프로세스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투명한 개발과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무기의 신뢰성이 매우 높았어요. 반면 러시아는 부패와 비리로 인해 품질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착된 실제 사례들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러시아 장비의 반복적인 실패 기록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60% 실패율, 전차의 엔진 고장률 45%, 심지어 소총의 장전 불량 사례까지. 이런 데이터를 보니 제가 미하일에게서 받은 자료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있던 러시아 병사들의 심리 상태 분석이었어요. 전선 부대에서 K공포증이라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한국 무기에 대한 공포증이었죠. 한국제 무기와 마주칠 때 병사들이 병가를 신청하거나 정신적 붕괴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도 나와 있었어요. 도네츠크 전선의 제47기계화 보병여단에서 K2 전차와 교전한 후 12명의 병사가 PTSD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루간스크 지역에서는 K9 자주포의 공격을 받은 부대에서 3명이 탈영을 시도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전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인한 절망감,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고장나거나 명중하지 않는 반면 적의 무기는 정확하고 강력하다는 걸 매일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했죠. 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군의 심리적,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폭탄과 같은 문서였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군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질 거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거예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보고서를 원래 자리에 넣고 문서 보관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뜻이었죠.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지나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K전략 보고서는 금단의 열쇠 같은 존재였습니다. 러시아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진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K전략 보고서를 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제 책상 주변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도 평소와 다른 각도로 돌려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 누군가 제가 문서 보관실에 다녀온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빅토르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국 담당 부서의 선임 요원이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대화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알렉세이, 요즘 한국에 관심이 많다던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업무상 필요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빅토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중국이 훨씬 중요한 파트너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너무 매달리지 마. 그 말투에서 경고의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빅토르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신중해야 해. 잘못된 방향으로 관심을 보이면 오해받을 수 있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오후에 나타샤가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알렉세이, 요즘 너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 누가 지켜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중국파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중국파요?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빅토르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야. 그들은 러시아가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걸 좋게 보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퇴근길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시선은 계속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붙여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 간 거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살펴봤는데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의 책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다행히 K전략 보고서 복사본은 감춰둔 곳에 그대로 있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미하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어젯밤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유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건 모른다고 했어요. 그저 국가기밀 유출 혐의라는 말만 돌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미하일이 체포되었다는 건 제가 받은 자료들이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빅토르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미하일 소식 들었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국가 기밀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특히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판단력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 한국 관련 정보도 그런 것 중 하나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가 화장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알렉세이, 현실을 직시해. 미래는 중국과 함께하는 거야. 한국 같은 곳에 환상을 품지 마. 그런 환상은 위험할 수 있어. 오후에 갑자기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회의라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참석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회의실로 향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빅토르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회의 진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발생한 기밀 유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요원들이 적절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회의 진행자는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밀 문서 접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빅토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알렉세이, 잠깐 얘기 좀 하자. 복도 한쪽 구석으로 끌려가면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빅토르가 저를 복도 끝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렉세이, 우리가 친구 사이니까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한국에 대한 내 관심, 그리고 최근 문서보관실 출입 기록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혈액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빅토르는 계속했습니다. 미하일이 왜 잡혀갔는지 알고 있지? 그는 위험한 정보를 유출하려 했어. 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알렉세이, 한국을 택하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걸 이해해야 해. 현실은 중국과의 연대야. 중국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거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그럴 수 없어. 저는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성과를 보면 빅토르가 제 말을 자르며 손을 저었어요. 그런 환상은 버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미국의 속국일 뿐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독립적이고 강력한 파트너거든. 그건 중국뿐이야.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빅토르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회의실 B7으로 와. 중국 측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야. 거기서 내 역할에 대해 얘기하자. 그리고 기억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너를 위한 일이야. 그가 떠나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내일의 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를 중국파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거예요. 아니면 더 직접적인 협박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토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제 신념을 고수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하일의 체포를 보면 저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타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타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빅토르가 널 노리고 있구나. 조심해야 해. 그들은 러시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야. 그녀가 주변을 살핀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가지 마. 그건 함정일 거야. 함정이라니요?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내가 거부하면 더 큰 압박을 가할 거야. 받아들이면 완전히 그들 편이 되는 거고 어느 쪽이든 내게는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타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피해야 해. 시간을 벌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나도 도울 테니까. 오후 2시 50분.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망설이고 있었어요. 회의실 비세분에 가야 할까요? 말까요? 나타샤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안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때 제 컴퓨터에 긴급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나타샤였어요. 지금 당장 나가. 함정이다.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복도로 나서는데 저쪽에서 빅토르와 다른 요원들이 제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후문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무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집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나타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곧 답장이 왔어요. 오늘 밤 10시에 모스크바 강변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밤이 되기까지 저는 카페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 10시 정각 모스크바 강변공원의 벤치에서 나타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긴장감 때문에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타샤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알렉세이, 상황이 좋지 않아.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을 뒤졌어. 그들이 뭔가를 찾고 있었어.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뭘 찾고 있었을까요? 나타샤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K전략 보고서와 관련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 빅토르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복사해갔어.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타샤가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하일이 체포되기 전에 나에게 맡긴 거야. 내가 위험해지면 전해달라고 했어. 봉투를 열어보니 USB 드라이브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품질 부품 납품 계약서, 입찰 조작 기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고위층으로 흘러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장부였어요. 수십억 루블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명란에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국방부 차관, 몇몇 장군들, 그리고 푸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까지.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조직적 비리였어요. USB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음성 녹음과 영상 자료가 있어. 미하일이 몰래 녹음한 회의 내용들이야. 부패한 거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거야. 이 자료들은 폭탄과 같았어요. 만약 외부에 공개된다면 푸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죠. 나타샤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하일은 이 자료들을 외국 언론에 공개하려고 했어. 하지만 체포되기 전에 나에게 맡겼지. 그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 용기라니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요. 나타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알렉세이, 이제 선택해야 해.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체포당하거나. 빅토르와 그의 일당은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널 찾을 거야. 도망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죠? 나타샤가
또 다른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이가 남긴 메시지야. 그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 종이에는 국경 근처의 주소와 암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연호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안드레이가 정말 한국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나타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어. 제 가족이요?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빅토르는 가족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도망치면 그들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피신시켜야 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미하일의 운명을 보면 저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타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내가 가진 정보는 매우 중요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의미가 있어.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고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어요. 나타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가족들은 내가 도울게. 몽골 쪽으로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합류하는 게 좋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 급하게 짐을 쌌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현금, 그리고 미하일이 준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긴급한 출장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면 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 나타샤가 준비한 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를 떠난 지 6시간 후 국경 근처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안드레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데 오래된 창고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았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암호를 물었습니다. 나타샤가 알려준 대로 대답하니 그제야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안드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세이, 정말 올 줄 알았어. 빨리 와. 시간이 없어. 안드레이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수염을 기르고 옷차림도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경계심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구석진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 추격대가 올 수도 있거든. 추격대라니요?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빅토르가 이미 수색령을 내렸어. 내가 국가 기밀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발표했지.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수배자가 된 거군요. 안드레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안전해. 그리고 곧 도움이 올 거야. 도움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동양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소개했어요. 이분이 김연호야. 한국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어. 김연호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르게예프 씨. 안드레이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가진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한국 정보부라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김연호가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가 한 달 전에 우리에게 연락했어요. 러시아 내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신뢰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들이 정확했어요. 안드레이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김연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의 실패, 부패 구조,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진 자료는 더욱 결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하일이 준 USB와 문서들을 꺼냈어요. 김연호가 그것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김연호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안전을 보장해드릴 수 있고 이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한국으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김연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정보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특히 당신 같은 내부 전문가의 증언은 귀중하죠. 그리고 당신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안드레이가 끼어들었어요. 알렉세이, 나도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어. 여기서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밤새 생각해 보셨죠?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모르겠어요. 김현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나라거든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안드레이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차량이야. 여러 대가 오고 있어. 김현호가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뒷문으로 빠져나갑시다. 그들을 따라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문을 부수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추격대가 온 거였어요. 김현호가 준비해둔 차를 타고 급하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김현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러시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한국으로 가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러시아 땅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추격을 피해 3일간 이동한 끝에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작은 폐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부서진 건물들과 포탄 자국이 곳곳에 보였고 사람의 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호가 안내한 안전가옥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농가였어요.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았지만 지하에는 은밀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드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렉세이, 무사히 왔구나. 정말 다행이야. 며칠 전 헤어진 후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안드레이의 모습이 더욱 달라져 있었어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나도 며칠 전에 여기 도착했어. 김현호 덕분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지. 김현호가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몽골까지 가는 루트를 보여드릴게요. 육로로는 위험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요? 김현호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소형 항공기를 이용할 겁니다.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직항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정식 항공편을 탈 수 있고요. 안드레이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새로운 신분증도 마련했고 항공편 예약도 완료됐어. 내일 밤에 출발할 수 있어. 생각보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답일까요? 김현호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FC,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특히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호에게서 한국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김현호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엄청나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특히 군사기술은 이미 러시아를 능가했죠. 그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K전략 보고서에서 본 내용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나라예요.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죠. 러시아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아요. 안드레이가 끼어들었어요. 김현호가 말하는 게 맞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특히 너처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환영하더라고. 그날 밤 지하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몇 주 전만 해도 평범한 정보 분석관이었는데 이제는 조국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현호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당신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몽골에 도착했어요. 나타샤가 잘 도와줬더군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안전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김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하루 정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국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녁 무렵 작은 활주로에서 소형 항공기를 탔습니다. 조종사는 현지인이었는데 김현호와 친숙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러시아 땅이 펼쳐졌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조국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안드레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3시간의 비행 끝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아닌 작은 비행장이었는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무사한 게 기적 같았어요.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이제 안전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안전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김현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국행 항공편이 있어요. 그 전까지 울란바토르를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영향을 미리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영향이라니 몽골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김현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울란바토르 시내로 나갔을 때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김현호가 말한 대로 한국의 영향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편의점, 카페, 화장품 가게까지 한국어 간판이 몽골어 간판과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몽골 현지인들이 한글로 된 간판을 자연스럽게 읽고 있더군요. 첫 번째로 들어간 편의점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진열장에는 삼각김밥, 컵라면,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계산대에서는 몽골 젊은이가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이었죠. 아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여기가 정말 몽골 맞나요? 한국 같은데요. 김현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몽골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 중 하나예요.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모든 것이 몽골 젊은이들의 일상이 되었죠. 거리를 걸으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배달 오토바이들은 네이버나 쿠팡과 비슷한 로고를 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한국식 치킨집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주문은 태블릿으로 하고 결제는 휴대폰으로, 심지어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몽골 점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김현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이미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요. 오후에 울란바토르 시장을 구경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몽골 여성들이 한국 제품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쇼핑 앱이 완전히 한국식이더군요. 리뷰 시스템, 적립금, 배송 추적까지 모든 게 한국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았어요. 딸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요? 저도 몰랐다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작은 나라로 취급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지역 강국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녁에 한국식 바베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몽골 대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 유학 경험을 들려줬어요. 서울의 대학교들이 얼마나 첨단적인지, 연구시설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꿈의 나라예요. 기술도 발전했고 기회도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죠. 몽골에서 온 저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김현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특히 세르게예프 씨 같은 전문가는 환영받을 거예요. 밤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봤는데 마치 서울의 축소판 같았어요. LED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들의 광고였습니다. 삼성, LG, 현대는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의 광고도 많이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몽골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국 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문화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김현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계속 확산될 거예요.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새겼어요. 몽골에서 목격한 한국화 현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연호가 말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던 거죠. 군사력이나 자원이 아닌 문화와 기술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방식의 국력이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몽골에서 3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공항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전시장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했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로봇들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김연호가 저희를 마중 나와서 공항 시설을 간단히 소개해줬어요. 이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동화 시스템, 친환경 기술, 승객 편의 시설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예요.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 공항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효율성과 질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더군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는 시속 110km로 달렸는데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계획, 첨단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들까지 김연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모든 게 통합 관리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이때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지하철역 자체가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습니다. 쇼핑몰, 레스토랑, 은행, 심지어 병원까지 모든 시설이 지하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제가 휴대폰 하나로 해결되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미래 도시 같았어요. 한강을 건널 때 보인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도쿄 못지않게 웅장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서 켜진 LED 조명들이 도시 전체를 환상적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김연호가 내일 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먼저 국방연구소를 방문해서 한국의 군사기술을 직접 보시고 오후에는 부산항을 구경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국방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건물 자체가 첨단 요새 같았는데 보안 시스템이 러시아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시간 전장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3D 홀로그램으로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으로 전투기, 전차, 미사일의 성능을 실제 전투 없이도 정확히 검증할 수 있어요. AI가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죠. K2 전차와 드론 시범을 보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열감지 센서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10k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거든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미 러시아나 중국을 앞서고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 방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오후에 부산항을 방문했을 때는 물류혁명을 목격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도 화물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운반차, 적재 시스템 모든 게 AI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항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3배 빨라졌어요.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하면 러시아까지 7일이면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 계획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미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실현되면 부산에서 런던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저녁에 외교부에서 받은 브리핑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구사하는 투트랙 외교의 정교함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외교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아시아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독특한 위치 때문에 러시아 같은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남북 관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을 우회하는 새로운 동북아 협력 체계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연호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한국이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정말로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특히 기술력과 외교력의 조합이 인상적이에요. 러시아가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 창문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피처가 아니라 러시아가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였어요. 그렇게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 남아있는 나타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었지만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몇 차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연호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나타샤를 한국으로 빼내는 은밀한 작전을 계획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한국 정보부의 네트워크와 제가 가진 러시아 내부 정보를 결합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나타샤 없이는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녀를 구하는 것은 제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계획은 복잡했지만 치밀했어요. 먼저 러시아 내부의 협력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나타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한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순서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루트를 이용해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날 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한반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의 정보 분석관에서 한국의 전략 자문관으로, 그리고 이제는 동료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듯이 저도 나타샤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